방송의 몰락이라면 그렇죠. 몰락이라고 할까요? 정치권과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또 공영방송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그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생각이 나고. 근데 또 요즘 보면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지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움직임, 또 외침들이 많이 들리는 것도 같아요. 촛불 전국 이후로 언론인한테는 저런 단어가 안 붙겠지 했는데 부역이라는 단어도 붙어서 네. 자,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신뢰를 잃을 수가 있나.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MBC에서 일명 퇴진 요정으로 활약하고 있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MBC의 김민식 PD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 그새 요정이란 단어까지 붙었나요? 우리 김민식 PD님한테? 감히 저한테 붙이기엔 좀 죄송합니다, 우리. 간단히 네. 주인공을 설명드리면 MBC 김장겸 사장은 물러나라고 외친 MBC 직원으로서 그걸 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대기발령 상태였다가 다시 또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인사위원회 나가는 장면을 스스로 페이스북으로 또 중계까지 하셔서 화제가 됐습니다. 최고의 핫하신 인물입니다. 예. 어쩌면 언론에 이렇게 많이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반면에 오히려 그런 소개보다는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라는 그 책의 저자를 모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또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만큼 정말 올 상반기에 베스트셀러가 아닌 베스트 오브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시기도 한 MBC 김민식 PD입니다. 네. 김장겸은 물러나라. 요 짧은 한 문장으로 페이스북을 요즘 말로 올킬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요와 그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외치고. 네. 자, 이 아픔의 맨 처음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김장겸은 물러나라 해가지고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대리발령을 받게 되고 그 과정을 잠깐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헐리우드 영화 대사 중에요. Everything is personal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사적이야. 우리 흔히들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할 때 이건 말이야 실은 내가 되게 공적인 어떤 입장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김장겸 사장님에 대한 그 사적인 감정이 좀 있어요. 제가 그 지난 5년 동안 2012년에 MBC 노조집행부에서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파업을 진행한 이후로 5년간 드라마를 못했는데요. 그때마다 사실 제가 몇 번 드라마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1일 연속극 연출을 맡으라고 드라마국에서 연락이 와서. 드라마국에서는 연락이 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저한테 그것도 그냥 연락한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 어렵겠지만 네가 이걸 좀 해달라. 왜냐하면 사실은 MBC에서 1일 연속극은 왜 약간 연속극, 1일 연속극들은 뭐 이렇게 극성이 강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에게 뭐 막장이라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연출들이 잘 안 하려 하거든요. 근데 되게 급하게 방송 한 달인가 두 달 남았는데 급하게 연출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어서 저더러 해달라 그래서. 노조일도 바쁘고 이것저것 바쁜데. 근데 그래서 이제 국장님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할게요라고 해서 제작사를 만나서 회의도 하고 작가를 만나서 캐스팅 회의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것을 임원회의에서 어디가 본고가 됐는데 김민식이는 저기 노조하면서 그렇게 싸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드라마 연출하는 게 말이 돼? 빼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경우에 제가 연출하기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가 빠져버리고 나니까 이 일을 연출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수습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때 되게 엉뚱하게도 말도 안 되게 담당 부장이 보직을 놔두고 들어가서 대신 그걸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 본부 내에서 드라마 국장과 부장이 협의를 해서 연출을 배정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이때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이 저는 김장겸 사장님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몇 번 다 저를 이를테면 이제 2년 전에 비제작 부서로 좌천시킨 것도 김장겸 사장님이고. 근데 그 얘기를 저는 그냥 풍문으로만 들었고 저도 이걸 확인은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항상 얘기만 김장겸 그때 당시 보도국장이 너를 정말 미워한다더라. 보도본부장이 너를 미워해서 너한테는 절대로 드라마를 시켜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더라. 그런데 지난달에였나요? 제가 이 보도국의 이 기자들이 낸 성명을 읽는데요. 그 기자들 성명에서 그런 거예요. 이 후배들이 올해 초에 다시 발령이 나서 보도국에 있던 사람들이 또 쫓겨난 거예요. 다른 부서로 구로라든지 여의도 이런 쪽으로 쫓아냈는데 그때 그 성명서 문구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 집요하게 후배 기자들의 명줄을 잘라놓겠다는 사리를 느꼈다. 사리를 느꼈다. 사리를 느꼈다. 그 누군가가 지금 김장겸 사장
그러니까 어떤 그때 건가요? 그 보도국 그 성명에서 예, 예. 후배들이 지목한 것은 이렇게 후배 기자들의 명줄을 잘라놓은 것은 당신 김장겸이다. 그래서 김장겸은 물러나라가 그 보도국 성명의 제목이었고요. 이걸 읽은 순간 저는 그 후배 기자들의 마음에 저는 완전히 공감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아픔을 안다. 나 역시 그렇게 느꼈는데 당신들도 역시 똑같이 느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성명서를 내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고 싶은데 큰 소리로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 제목만 나는 읽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회사에서 근무하다 말고 퇴근하면서 나오면서 김장겸은 물러나라라고 제가 사옥에서 외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그렇게 외쳤더니 와서 이제 하지 말라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되게 크게 계속 외쳤어요. 왜 저는 외쳤냐면 저는 김장겸 사장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후배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실은 같은 얘기를 나는 늘 들었었다. 나의 드라마 PD로서의 나의 명줄을 잘라놓은 사람이 김장겸 사장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냐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인사위원회에서 대기 발령이 나고 저보고 경위서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왜 사장을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경위서에 이 내용을 썼어요. 나의 드라마 연출을 방해한 게 김장겸 사장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외쳤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간단합니다.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면 돼요. 그렇죠. 김민식 차장. 아이고, 오해가 있었구만. 그렇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 누가 저기 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마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게 부족한 후배가 이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쿨하게 사과를 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는 정말 오해가 있어서. 그렇죠. 아니면 정말 드라마를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이든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퍼스널한 또 이유가 있어가지고 남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사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명줄을 자르고 있는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어떤 걸 저는 이제 추측을 하냐면 사실 이제 2012년에 예. 저희가 그 노조 파업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박성호 기자회 회장이 예. 해고가 되었어요. 가장 먼저 해고된 게 박성호 회장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 보도국 조합원들이 격분했죠. 어떻게 이 기자회 회장을 해고를 시킬 수 있느냐. 박성호 기자회장은 사실은 되게 합리적인 어떤 인사로서 선후배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들 올라가서 조합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5층 보도국 가서 뒤집어 놔야 된다. 그때 제가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업이 끝나고 나면 2주 후건 3주 후건 파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선배와 후배로서 만나서 데스크와 이 현장 기자로서 만나서 같이 일을 할 사이인데 그렇죠. 서로 얼굴 붉히지 마시라. 나는 보도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듣보잡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그냥 딴따라 PD가 가서 그냥 앞장을 서겠다. 그러고 가서 그랬는데 그때 김장겸 사장님이 저를 보고는 저놈은 누군데 와가지고 보도국에 와가지고 무슨 언론 보도 왜곡 보도 중지하라 뭐 이러고 떠들고 있느냐. 무척 불쾌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방송을 보면서 제일 괴로울 때가 이제 저는 드라마를 볼 때가 제일 괴로울 줄 알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드라마 PD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드라마를 보는데 재미가 없어도 괴롭고 예. 저렇게 못할 바에야 나를 시켜주지. 재미가 있어도 괴롭고 재미가 있으면은 나도 빨리 들어가서 저런 재미난 걸 해야 되는데 해서 약이 올라서 괴롭고. 근데 드라마 볼 때보다 더 괴로운 건 언제였냐면 뉴스를 볼 때였어요. 뉴스와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근데 MBC 시사 프로그램은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엔 아마 그 스트레스에서 최근에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대기 발령 한 달이 끝나고 네. 다시 이제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본인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인사위원회를 또 페이스북 라이브로 그렇죠. 중계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청경하고 인사부 직원이 와서는 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꺼야 된다. 그래서 끄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끄고 인사위에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이건 내가 셀카 모드고 나는 인사위에 가서 내가 소명하는 것을 국민들에게도 나는 소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MBC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장님에 대해서 나가라고 얘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재산인 국민의 전파 국민의 재산인 이 공영방송의 사장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한 건데 내 죄가 그러하다면 나는 내 죄를 당신들 임원들 여러분들만 앞에 앉혀놓고 소명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청자와 국민 앞에서 나는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끊고 들어갔었죠. 예. 제가 사실은 인사위원회 들어가서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페이스북으로 중계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떤 이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소명, 이 진술서를 읽는 장면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했더니 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들어가면서 해고가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사장님이 해외 출장 중인데 이걸 잡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사장님이 해외 출장 중일 때 인사위를 잡을 때는 그렇죠. 중징계가 나옵니다. 예.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나고 21년을 다녀온 회사에서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의 징계가 부당하다. 제발 저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소명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한 55쪽 정도 이렇게 진술서를 써갔습니다. 진술서를 55쪽. 제가 55쪽, A4지 55쪽을 읽는데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니, 잠시만. 5시간 거기다 앉혀놓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나는 소명을, 그러니까 절대 내가 끊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먼저 끊지 않고 나는 끝까지 소명을 하고 그리고 그 55쪽이 다가 아니고 실은 거기에 추가 문서가 70쪽이 더 있었어요. 그 추가 문서는 뭐냐면 MBC 노동조합, 그러니까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우리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김민식 PD가 인사위원회 징계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국민 배심원단이 되어 김민식 PD 입장에서 변호를 해 주십시오. 왜 김민식 PD가 김장겸 물러나라 했는 것이 왜 본인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거를 자, 페이스북이면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계정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사람들이 몇백 명이더라. 하여튼 70쪽이 넘게 했던 300명, 이런 분들이 글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인사위원들에게 다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걸 프린트 해갔어요, 그럼? 프린트를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서류 뭉치를 이렇게 2개를 들고 있으니까 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자마자 제가 읽기 시작하니까 인사위원들의 표정이 급격하게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눈치가 보이더니 한 30분 계속 저보고 중간에 얘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지 마라. 읽지 마라. 그러면 그걸 주고 가면은 우리가 읽을게. 주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읽을지 안 읽을지를 모르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구두로 다 진술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분들이 이 친구가 오늘 작정하고 들어왔구나라고 감을 잡으셨는지 정회를 하시더라고요. 왜 다시 이렇게 이 뜨거운 불이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희망이 어쩌면 있다는 반증일까요?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저는 오히려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의 임기가 3년이고 2020년까지 김장겸 사장이 가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절망적이에요. MBC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사실 이제 YTN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물러나셨고 방송사들이 제가 보기에 좋아질 것 같거든요.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MBC만 그렇게 못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능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사실 그러니까 예능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는데 뉴스나 이 교양 시사 교양의 이 신뢰도라든지 이 채널 그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악화가 되면은 예능과 드라마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MBC로서는 지금 현재 김장겸 사장 체제 하에 있는 것이 더 절망적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 다 좋아지는데 우리만 남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5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MBC 내에서 100여 명의 PD 기자와 아나운서들이 현업에서 쫓겨가면서도 다들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을 지켜왔거든요. 다들 우리 노동조합원들이 조합비 내면서 그걸로 해직자들 6명, 8명을 다 생계 보존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아마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도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열패감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시민 배심원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시민들의 나름대로 이제 지적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지껏 조용히 있다가 말이야. 이제 와서라고 그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네. 그럼요.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면 여지껏 저희가 조용히 있지 않았어요. 여지껏 조용히 있지 않았어요.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장 저희가 몇 년 전에 이 단협이 해지되면서 그 노동조합 이 집행부들을 다 타임오프제 이걸 이제 뭐 거하면서 근무 복귀시켰거든요. 그때 집행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육아휴직을 냈어요. 육아휴직을 내고 안식년 휴가를 내고 휴가를 내면서 집행부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육아휴직을 노동조합 집행부 일을 하면서 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계속 싸워왔고요. 싸움을 이어가려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해도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 회사에서 지난 몇 년간 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이 각 사업장에 있었던 노동 탄압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제1호로 첫 번째로 지목해서 온 게 MBC거든요. 이걸 이제 경영진은 뭐 언론 장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처절한 탄압이 있어 왔는데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고 이제야말로 정상화의 시작인 거죠. 네. 내부에서 실제로 얼마나 이게 큰 목소리인지 아니면 얼마나 작은 목소리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죠. 5%. 5%. MBC 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김장겸 사장이 나가야 한다라고 의견을 표명한 사람이 95%예요. 그러니까 95%라는 건 뭐냐면 보직 중에서 지금 현재 김장겸 경영진 이 체제를 받들고 있는 보직 중에서도 절반은 김장겸 사장의 퇴진이 MBC 앞으로 MBC의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있었던 김재철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비리가 뭐 이것저것 뭐 많았잖아요. 뭐 예. 회사 재정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었는데 그렇죠. 줄줄이 나오니까 그런 건 몰라도 네. 회사에서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가는 사장한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당성이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잖아. 이렇게 문제 질문이 그렇죠.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분의 철학이 그럼 어떤 철학이냐를 저는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님은 그러니까 왜 세월호 당시 단원고학생 전원구조의 오보를 제일 먼저 낸 방송사가 MBC였고 저는 자막 오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목포 MBC에서 당시에 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현장에 있으면서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지금 MBC에서 전원구조라고 자막이 나갔는데 저거 오보다. 지금 여기서 파악한 걸로는 아니다라고 몇 번을 그랬는데 담당 부장이 무시를 하고요. 그래서 목포 MBC에서 보도국장에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보도국장이 무시를 하고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그때 이제 이 편집 회의를 할 때, 그러니까 보도국 편집 회의를 할 때 김장겸 사장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유가족들의 어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깡패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사실은 MBC에서 나왔던 지난 몇 년간의 그 보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가장 아픈 사람들 이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의 가슴에 가장 대못을 박은 사람이 김장겸 사장이었고요. 그 보도 행태에 대해서 지난 몇 년간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서 지난 5년간 MBC 보도에 MBC 보도가 사실 5년 전만 하더라도 5년 전, 7년 전에는 신뢰도 뭐 1위 네. 그렇죠. 이런 그 뉴스에서 지금 현재 뭐 6위, 7위로 떨어진 데 있어서 가장 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심지어 사장으로서 앞으로 3년을 더 해야 한다는 거는 저는 이분의 철학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뭐 김장겸 사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 사장 쭉 이렇게 이어오면서 MBC 자체의 모습도 많이 변했거든요. 내부 시스템들도 변했고 대표적으로 뭐 공채로 기자들 안 뽑고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또 되게 외주로 돌린 맞습니다. 시스템들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민식 PD가 다시 드라마 PD를 복귀를 한들 정말 예전처럼 드라마를 막 제작하고 이러는 환경보다는 이제 외주로 너무 많이 돌린 상황에서 다시 정상화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나간 분들이 다시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돌아온다고 한들 과연 MBC가 다시 예전에 MBC 그 신뢰받는 예를 들어 뭐 다른 뉴스는 못 믿어도 MBC는 믿어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어요. 저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저는 과학적 사고 방식을 조금 우리가 도입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왜 과학적 사고의 가장 큰 중 하나는 오컴의 면도날이라 그래서 어떤 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중에 가장 단순한 설명을 채택한다가 오컴의 면도날이지 않습니까? 저는 MBC 문제 사실은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장 임명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쉬운 해결안은 김장겸 사장을 일단 내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몇 년간 어쩌면 내부 구조,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고요. 일단 김장겸 사장을 내보내고 나서는 할 일이 그 다음에 또 있겠죠. 근데 김장겸 사장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으로서는 그 무엇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든지 트윗을 통해서 이제 김 PD의 이야기가 막 번져나가고 김 PD의 구호가 번져나가는 상황에서 회사 인사위원회 입장에서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사 행위로 봐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고 볼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MBC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만약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어떤 제가 하는 SNS 상에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다면 저도 아마 하면서 약간씩 이제 주저주저가 되겠죠. 근데 제가 보는 글들은 뭐냐면 주로 이런 글들이에요. 그동안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MBC 뉴스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무한도전까지도 내가 사실은 보기가 조금 불편해졌는데 이제는 그래도 MBC의 희망을 조금 다시 걸어봐야 되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길게 보면 지금 현재 제가 해서 이렇게 뭐 문제가 되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MBC의 앞으로 장래 5년 후 10년 후 길게 보고 그걸 했을 때는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맨 처음에 뭐 김민식 PD 현상이라면 현상, 신드롬이라면 신드롬이 갑자기 빠르게 확산될 때 잠깐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더라고요. 김민식 PD를 지지하고 아까 전 실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얼핏 보면 용기로도 보이지만 얼핏 보면 처음에는 비겁하게 보였던 게 이들이 싸워온 게 지금 몇 년인데 왜 일반인들은 그 당시에는 지지하지 않다가 정권 바뀌고 뭐 약간 좀 이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도 내가 크게 불이익을 안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비겁하게 이제 와서 나서나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넘기고 깨달은 건 뭐냐면 어쩌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MBC 그거 내 방송국도 아니고 요즘 방송국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굳이 우리가 왜 MBC를 특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들어주고 그래 이 사람들을 잘 되라고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MBC 정상화를 지지하고 또 김민식 PD를 지지하는 이유는 어쩌면 MBC가 예쁘거나 김민식 PD가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촛불 때 그 적폐라는 단어와 온 국민이 싸우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승리했잖아요. 네. 거기서 얻은 이 용기가 자 네. 우리 이제 우리가 해냈어란 이 용기가 또 다른 적폐들의 우리가 힘을 모아주자라는 맞습니다. 이런 정의감들이 이제는 이렇게 다니는 분위기를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MBC를 다시 보게 만들고 그 안에 싸우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게 만들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왜 MBC를 위해 지지를 하고 싸워야 돼가 아니라 적폐가 있다면 우리가 가겠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또 뒤늦은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장혜은 교수님 말씀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촛불 때 3대 적폐를 이제 우리가 지목을 할 때 그러니까 재벌 개혁과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 상황에서 재벌 개혁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또한 워낙 이제 큰 조직이고요. 자, 언론 개혁은요. 일단 김장겸 사장 하나 어떻게든 치우고 바꾸는 것, MBC를 정상화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을 쓸 때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루에 문장 10개, 영어 문장 10개를 해서 내가 오늘보다 내일에 내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자기 효능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촛불 정국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고 이제는 시민들이 손 놓고 이래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때 지목했던 그 세 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국민들이 왜냐하면 MBC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재벌의 소유가 있고 검찰은 거기에 크다란 그 조직이 있고 구성원이 있다고 하면 MBC는 국민의 방송이거든요. MBC가 김장겸 사장이 설립한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전에 마지막으로 꽂아놓은 알박기 인사란 말이죠. 이것을 저는 국민들이 이 사장의 거취, 이 사장을 어떻게든 퇴진시키고 MBC를 정상화하는 문제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우리가 촛불 전국 이후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우리 힘으로 하나하나 성취감을 느끼고 어떤 그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초대석으로 MBC를 모신 건 아니니까 MBC를 좀 접어보고 개인적인 얘기를 바로 PD를 하셨어요? 공대를 졸업하시고?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쉬운 공부가 아닌데. 그렇죠. 전공을 살릴 만한 게 많지 않아서 근데 전공을 안 살리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영업사원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서 한 2년 영업사원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네. 직장생활이 안 맞으면 뭘 하면 될까? 프리랜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를 하려고 외대 통역대학원에 들어가서 영어 동시통역사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동시통역사를 겨냥한? 예. 그래서 통역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막 통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제 통역을 들을 때마다 야, 연사의 얘기는 좀 재미가 없었는데 네가 얘기를 하면 왠지 조금 더 재미가 있어. 뭔가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왜냐하면 저도 잠깐 그런 그게 있는 거니까 연사가 얘기가 좀 재미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듣다가 요거를 문장을 살짝만 바꿔도 훨씬 더 이야기가 더 쫀득쫀득하니 재미있을 텐데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자님도 이렇게 기사를 약간만 이 편집을 살짝만 해도 훨씬 더 이야기의 전달력이 힘이 더 세질 텐데. 네. 아니 대개는 외국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옆에서 통역사가 이제 통역을 하면은 아니지 거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통역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민식 씨. 연사가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그대로 옮기는 게 통역의 일이지 재미가 없다고 재미있게 각색을 하는 건 그거는 코미디 작가나 PD의 일이야.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어쩌면 통역사가 아니라 코미디 PD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나이 30에 갑자기 뒤늦게 이제 MBC에 제가 이제 입사를 했죠. 그래서. 네, 책을 쓰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코미디 PD로 저는 정말 평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 5년째 코미디 PD의 일을 안 주더라고요. 드라마를 안 맡기니까. 근데 연출이란 사실 드라마 감독이 흔히들 막 드라마 감독은 되게 멋진 작업 같잖아요. 저는
시트콤으로 막 이제 뭔가 열심히 좀 이렇게 재미나게 해보려고 하다가 40이 됐을 때 제가 이제 늦둥이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늦둥이를 40에 얻고 보니까 뭐냐면 제가 정년 퇴직 때까지 회사에 버텨도 얘가 대학을 못 가더라고요. 40에 따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고민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대기자님처럼 아주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걸 연륜을 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예능 PD는 사실은 수명이 조금 짧습니다. 우리 이렇게 왜 주로 보면 김태호라든지 나영석 이런 뜨는 친구들은 보면 30대 때 이렇게 제일 빛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예능이라는 게 워낙 젊은 장르기도 하고 나이 40이 되니까 약간 제가 한물 가는 것 같아서 60 이후에도 우리 둘째 딸 늦둥이를 대학 다닐 때까지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나가서 일을 하려면 뭘 하면 될까 봤더니 드라마 감독님들은 뭐 대장금의 이병훈 국장님 같은 경우 나이 들어서까지 60에서도 그래서 제가 애들 둘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을 보내려면 내가 옮겨야겠다 해서 드라마로 옮겼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일이 풀려가지고 당장 지금 뭐 50에 지금 해고 위기에 놓일 줄은. 책을 쓴 것은 이번에 그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나요? 역시 마찬가지 같은 위기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다가는 연출로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근데 드라마 감독이라는 게 되게 막 사람들은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보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대본을 써주고요. 배우가 연기를 하고 그렇죠. 촬영 감독이 카메라로 찍어야 뭔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드라마 연출을 안 시키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바보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서 블로그에 그냥 글을 써봤어요. 블로그에 글을 쓰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거는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 글을 보고 이제 출판사에서 책으로 혹시 내보지 않겠냐고 이제 제안이 와서 냈는데 그 책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터질 줄은 몰랐죠. 역시 통번역 대학원을 나오셨으니까 이제 그 생각이. 아니, 또 하나 제가 좀 감동적인 거는 그 힘든 시기에는 집중이나 이런 컨텐츠 일을 제작하는 게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니 항상 너무 밝아요. 내용도 그렇지만 충실하고 난 이 부분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회사와의 어떤 이제 갈등 그 일이 아니라면 하고 계신 일이나 하고 싶은 일 또는 하려고 준비하는 일은 뭐가 있으세요? 저는 회사에서 일을 안 시킬 때 내가 지난 몇 년간 회사에서 일을 안 시킬 때 내가 뭘 하고 있나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건 사실 돈 한 푼 안 들거든요. 책은 제가 1년에 한 200권, 250권을 읽는데요. 동네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냥 읽고 싶은 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읽고 노트북 켜놓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저는 그냥 책 쓰면서.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옛날에 선배님들이 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냥 시골에서 빌리지에서 이렇게 책 쓰고 그러다 가끔 이렇게 도끼 한 자루 이렇게 뒤에 등에 지고 이제 가서 제 말이 틀렸으면은 저의 목을 가져가고 이런. 근데 또 선비랑 비교하기에는 너무 발랄하시던데. 아, 그런가요? 네. 책 읽고 글 쓰지만 작업상 어떤 주제 같은 건 있어야 될까요? 또 영어를 가지고 주제로 삼으실 건 아닐 것 같고. 영어책 한번 내어봤니 후속작 소에 대한 궁금증 같으세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이름이 공짜로 즐기는 세상입니다. 공짜로 즐기는 세상. 이 제목으로 책을 한 권 냈었는데요. 그때는 책이 이제 2세밖에 안 팔리고 말았고 출판사가 망하면서 절판됐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왜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라고 이 블로그 제목을 지었냐면 아까 장 교수님 말한 것처럼 전 사실 일반 제 주위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항상 그래요. 넌 정말 밝다. 넌 정말 항상 유쾌하고 명랑하게 그냥 사는 것 같아. 그 비결이 뭐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유복한 환경에서 되게 잘 자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내가 즐겁게 사는 비결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92년도, 93년도에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생활이 되게 힘들었을 때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를 내곤 하는데 왜 92년도, 93년도는 한번 들어가면은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이고 약간 종신고용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든데 잠깐만 내가 회사를 다니는 거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괴로움을 견뎌가면서 어떤 인간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견뎌가면서 굳이 돈을 벌어야 될까? 만약 내가 돈을 안 쓰고 살면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지금도 저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법은 딱 하나다. 돈을 벌어야겠다고 욕심을 너무 내면은 돈을 벌려다 보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힘든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돈을 안 벌고, 그러니까 돈을 한 푼 더 버는 건 쉽지 않은데 돈을 안 쓰는 건 되게 쉽거든요. 뭐 어떻게 됐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저는 술, 담배, 커피, 골프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나이 50에 흔히들 한국 남자들이 즐기는 취미를 전혀 안 해요. 오로지 그냥 도서관에서 빌린 책만 읽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거든요.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라고 제가 하는 그거는 그런 어떤 거고, 공짜로 즐기는 세상의 한 챕터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교육비로, 사교육비로 가장 많은 돈을 들이는 게 영어 공부거든요. 영어 교육, 조기 교육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뭐 이런 그건데, 그 영어 공부도 사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는 했었거든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만 외우면은 굳이 회화 학원이라든지 어학연수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쓰고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뭔가 이렇게 잘 안 맞는 듯하던 이야기들이 이제 구슬이를 끄듯이 계속 끼워지네요. 네. 저런 다음 철학. 일본어 책 한 권 외워봤니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 뭐 다음 책 지금 준비 중이신 거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는 항상 책은 네. 계속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혹시 살짝 알려주시면 안 되는 비밀인가요? 어쩌면 뭐 저기 네. 잘 되면요. 예. 사장님 한번 쫓아내봤니? 뭐 아니 이건 농담이고요. 근데 네.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예, 농담을 갖다 예. 그래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어떤 생각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밀고 가는 그 힘, 에너지는 그 색깔이나 아니면 네. 주제나 아니면 뭘로 표현하든 간에 예. 뭘까? 나를 이렇게 밀어가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넘어서게 하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 또는 그건 뭘까? 질문 어려운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책에서도 사실 썼던 얘기인데, 저는 20살이 됐을 때 인생이 너무너무 우울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학과에서 배우는 이 과목이 뭐 석탄 채굴학, 석유시 추공학 이런 걸 배우는데, 제가 그때 2지망 합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1지망 산업공학과에 지원했는데 떨어져서 2지망 들어가고, 근데 그것도 저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늘 문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니야, 너 글 쓰는 직업 하면은 굶어 죽기 딱 좋아. 라고 하면서 억지로 이과를 보내고 공대를 보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20살에 인생이 너무너무 우울하고 괴로웠는데, 그때는 내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은 엉망이야.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봤죠. 근데 내가 나이 20에 내 인생이 우울한 건 아버지 탓인데, 내가 만약 나이 40에도 인생이 우울하면 그것도 아버지 탓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20살부터 40이 될 때까지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우울한 지금 현재를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이 50이 된 50이 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만약 지금 현재 내가 뭔가가 우울하다면, 이를테면 나는 드라마 감독이고 드라마를 연출하고 싶은데 못해서 우울하다면 이것을 내일은 내가 우울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될까? 저는 20살에 했던 거는, 그래서 내일 내가 우울하지 않으려면 뭘 하면 될까? 영어를 외우자. 문장을 외워서 뭐 남들보다 특출하게 잘하는 특기 하나를 만들자라고 해서 20대 때 저는 영어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MBC 사람들이 나와 같이 노동조합, 이 조합원들이 많이들 괴로워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괴로운 것을 김장겸 탓이다, 김재철 탓이다, 이명박, 박근혜 탓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3년 후에도 우리가 우울하다면 그게 과연 이명박과 박근혜 탓일까? 김장겸 탓일까? 그 3년 동안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20살에 했던 그 생각으로 저는 지금까지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곁들이면, 저는 저를 밀고 온 게 뭔가 잘 몰랐는데, 뭔가요? 예, 그때 이제 사장님 나가세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사위원회 끌려다니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피하고 부끄러우면 못 견뎌. 예, 정말 아이씨, 이거 너무 창피해. 후배들한테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수치심이 이제 저를 오히려 이제 밀어오는 힘이었다고 느꼈는데, 또 다르시구나. 이제 그러면 나중에도 이 핑계 될 거야. 그렇죠. 자기를 갖다 일깨우는 힘.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찡하는 얘기를 뭐, 하셨네요. 저도 지금 되게 장 교수께서도 뭔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으면 그 얘기 들읍시다. 네. 혹시 그 싸움을 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나 부인께서는 뭐라고 코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격려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워워 하면서 이렇게 좀 제어를 시키거나 이런 게 있던가요? 제어를 하죠. 그래요?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어제도 이제 노동조합 그 집행부 사무실에 가서 이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면서, 위원장님, 난 항상
집에서 결제받는 게 제일 어려워. 부장이라 국장이라 나는 사장 보고도 나는 나가라고는 얘기를 하겠는데 이 집에서 아내와의 어떤 이 이야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저한테 꼭 그렇게까지 당신이 해야 돼? 당신이 아니고도 다른 사람도 할 사람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자기의 남편이 힘들어하고 다치는 걸 봐야 되니까. 맨 앞에서 다치는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이제 통역대학원 1년 후배고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저를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투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늘 즐겁게 사는 그냥 유쾌하고 발랄한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너무 힘든 길을 가니까 아내는 그걸 보는 게 좀 너무 안타까운가 봐요. 아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또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투사 같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투사가 되는 것들이 더 감동이 되고 맞아요. 더 지지하고 싶어지는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김 사장님은 물러나셨으면 하는 외침과 함께 결국 인사위원회 계속 회부되고 있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총무부 소속이었다 다시 심의쪽으로 건너가신 MBC 심의부의 김민식 PD를 오늘 모시고 언론과 관련된 이야기 또 자기 인생을 끌어온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냐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인사위원회에서 대기 발령이 나고 저보고 경위서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왜 사장을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경위서에 이 내용을 썼어요. 나의 드라마 연출을 방해한 게 김장겸 사장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외쳤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간단합니다.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면 돼요. 그렇죠. 김민식 차장. 아이고 오해가 있었구만. 그렇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 누가 저기 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마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게 부족한 후배가 이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쿨하게 사과를 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는 정말 오해가 있어서. 그렇죠. 아니면 정말 드라마를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이든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퍼스널한 또 이유가 있어가지고 남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사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명줄을 자르고 있는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어떤 걸 저는 이제 추측을 하냐면 사실 이제 2012년에 저희가 그 노조 파업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박성호 기자회 회장이 해고가 되었어요. 가장 먼저 해고된 게 박성호 회장이었는데 그때 당시 보도국 조합원들이 격분했죠. 어떻게 이 기자회 회장을 해고를 시킬 수 있느냐. 박성호 기자회장은 사실은 되게 합리적인 어떤 인사로서 선후배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들 올라가서 조합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5층 보도국 가서 뒤집어 놔야 된다. 그때 제가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업이 끝나고 나면 2주 후건 3주 후건 파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선배와 후배로서 만나서 데스크와 이 현장 기자로서 만나서 같이 일을 할 사이인데 그렇죠. 서로 얼굴 붉히지 마시라. 나는 보도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듣보잡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그냥 딴따라 PD가 가서 그냥 앞장을 서겠다. 그러고 가서 그랬는데 그때 김장현 사장님이 저를 보고는 저놈은 누군데 와가지고 보도국에 와가지고 무슨 언론 보도 왜곡 보도 중지하라 뭐 이러고 떠들고 있느냐. 무척 불쾌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방송을 보면서 제일 괴로울 때가 이제 저는 드라마를 볼 때가 제일 괴로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드라마 PD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드라마를 보는데 재미가 없어도 괴롭고 저렇게 못할 바에야 나를 시켜주지. 재미가 있어도 괴롭고 재미가 있으면은 나도 빨리 들어가서 저런 재미난 걸 해야 되는데 해서 약이 올라서 괴롭고. 근데 드라마 볼 때보다 더 괴로운 건 언제였냐면 뉴스를 볼 때였어요. 뉴스와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근데 MBC 시사 프로그램은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엔 아마 그 스트레스에서 최근에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대기 발령 한 달이 끝나고 다시 이제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들이 잘 안 하려 하거든요. 근데 되게 급하게 방송 한 달인가 두 달 남았는데 급하게 연출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어서 저더러 해달라 그래서 노조일도 바쁘고 이것저것 바쁜데. 근데 그래서 이제 국장님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할게요라고 해서 제작사를 만나서 회의도 하고 작가를 만나서 캐스팅 회의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것을 임원회의에서 어디가 본고가 됐는데 김민식이는 저기 노조하면서 그렇게 싸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드라마 연출하는 게 말이 돼? 빼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경우에 제가 연출하기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가 빠져버리고 나니까 이 일을 연출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수습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때 되게 엉뚱하게도 말도 안 되게 담당 부장이 보직을 놔두고 들어가서 대신 그걸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 본부 내에서 드라마 국장과 부장이 협의를 해서 연출을 배정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근데 이때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이 저는 김장겸 사장님이라고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몇 번 다 저에게 저를 이를테면 이제 2년 전에 비제작 부서로 좌천시킨 것도 김장겸 사장님이고. 근데 그 얘기를 저는 그냥 풍문으로만 들었고 저도 이걸 확인은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항상 얘기만 김장겸 그때 당시 보도국장이 너를 정말 미워한다더라. 보도본부장이 너를 미워해서 너한테는 절대로 드라마를 시켜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더라. 그런데 지난달에였나요? 제가 이 보도국의 이 기자들이 낸 성명을 읽는데요. 그 기자들 성명에서 그런 거예요. 이 후배들이 올해 초에 다시 발령이 나서 보도국에 있던 사람들이 또 쫓겨난 거예요. 다른 부서로 구로라든지 여의도 이런 쪽으로 쫓아냈는데 그때 그 성명서 문구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 집요하게 후배 기자들의 명줄을 잘라놓겠다는 사리를 느꼈다. 사리를 느꼈다. 사리를 느꼈다. 아, 그 누군가가 지금 김장겸 사장 그러니까 혹시 그때 그 보도국 그 성명에서 예. 후배들이 지목한 것은 이렇게 후배 기자들의 명줄을 잘라놓은 것은 당신 김장겸이다. 그래서 김장겸은 물러나라가 그 보도국 성명의 제목이었고요. 제목이고. 이걸 읽은 순간 저는 그 후배 기자들의 마음에 저는 완전히 공감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아픔을 안다. 나 역시 그렇게 느꼈는데 당신들도 역시 똑같이 느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성명서를 내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고 싶은데 큰 소리로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 제목만 나는 읽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회사에서 근무하다 말고 퇴근하면서 나오면서 김장겸은 물러나라라고 제가 사옥에서 외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그렇게 외쳤더니 와서 이제 하지 말라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되게 크게 계속 외쳤어요. 왜 저는 외쳤냐면 저는 김장겸 사장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후배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실은 같은 얘기를 나는 늘 들었었다. 나의 드라마 PD로서의 나의 명줄을 잘라놓은 사람이 김장겸 본인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인사위원회를 또 페이스북 라이브로 그렇죠. 중계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청경하고 인사부 직원이 와서는 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꺼야 된다. 그래서 끄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끄고 인사위에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이건 내가 셀카 모드고 나는 인사위에 가서 내가 소명하는 것을 국민들에게도 나는 소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MBC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장님에 대해서 나가라고 얘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재산인 국민의 전파 국민의 재산인 이 공영방송의 사장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한 건데 내 죄가 그러하다면 나는 내 죄를 당신들 임원들 여러분들만 앞에 앉혀놓고 소명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청자와 국민 앞에서 나는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끊고 들어갔었죠. 예. 제가 사실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페이스북으로 중계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떤 이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소명, 이 진술서를 읽는 장면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했더니 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들어가면서 해고가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도 그 걱정했어요. 사장님이 해외 출장 중인데 이걸 잡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사장님이 해외 출장 중일 때 인사위를 잡을 때는 그렇죠. 중징계가 나옵니다. 예.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나고 21년을 다녀온 회사에서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의 징계가 부당하다. 제발 저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소명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한 55쪽 정도 이렇게 진술서를 써갔습니다. 진술서를 55쪽. 제가 55쪽, A4지 55쪽을 읽는데 5시간 정도 아니, 걸리더라고요. 잠시만. 5시간 거기다 앉혀놓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나는 소명을, 그러니까 절대 내가 끊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먼저 끊지 않고 나는 끝까지 소명을 하고 그리고 그 55쪽이 다가 아니고 실은 거기에 추가 문서가 70쪽이 더 있었어요. 그 추가 문서는 뭐냐면 MBC 노동조합, 그러니까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우리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김민식 PD가 인사위원회 징계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국민 배심원단이 되어 김민식 PD 입장에서 변호를 해 주십시오. 왜 김민식 PD가 김장겸 물러나라 했는 것이 왜 본인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거를 자, 페이스북이면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계정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사람들이 몇백 명이더라. 하여튼 70쪽이 넘게 했던 300명, 이런 분들이 글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인사위원들에게 다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걸 프린트 해갔어요, 그럼? 프린트를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서류 뭉치를 이렇게 2개를 들고 있으니까 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자마자 제가 읽기 시작하니까 인사위원들의 표정이 급격하게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눈치가 보이더니 한 30분 계속 저보고 중간에 얘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지 마라. 방송의 몰락이라면 몰락이라고 할까요? 정치권과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또 공영방송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그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생각이 나고. 근데 또 요즘 보면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지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움직임, 또 외침들이 많이 들리는 것도 같아요. 촛불 전국 이후로 언론인한테는 저런 단어가 안 붙겠지 했는데 부역이라는 단어도 붙어서 자,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신뢰를 잃을 수가 있나.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MBC에서 일명 퇴진 요정으로 활약하고 있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MBC의 김민식 PD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 그새 요정이란 단어까지 붙었나요? 우리 김민식 PD님한테? 감히 저한테 붙이기엔 좀 죄송합니다. 우리. 간단히 주인공을 설명드리면 MBC 김장겸 사장은 물러나라고 외친 MBC 직원으로서 그걸 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대기 발령 상태였다가 다시 또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인사위원회 나가는 장면을 스스로 페이스북으로 또 중계까지 하셔서 화제가 됐습니다. 최고의 핫하신 인물입니다. 어쩌면 언론에 이렇게 많이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반면에 오히려 그런 소개보다는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라는 그 책의 저자를 모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또 이러는 분들도 아마 계실 만큼 정말 올 상반기에 베스트셀러가 아닌 베스트 오브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시기도 한 MBC 김민식 PD입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요 짧은 한 문장으로 페이스북을 요즘 말로 올킬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요와 그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외치고. 자, 이 아픔의 맨 처음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김장겸은 물러나라 해가지고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대기 발령을 받게 되고 그 과정을 잠깐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헐리우드 영화 대사 중에요. Everything is personal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사적이야. 우리 흔히들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할 때 이건 말이야 실은 내가 되게 공적인 어떤 입장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김장겸 사장님에 대한 그 사적인 감정이 좀 있어요. 제가 그 지난 5년 동안 2012년에 MBC 노조집행부에서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파업을 진행한 이후로 5년간 드라마를 못했는데요. 그때마다 사실 제가 몇 번 드라마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1일 연속극 연출을 맡으라고 드라마국에서 연락이 와서 드라마국에서는 연락이 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저한테 그것도 그냥 연락한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 어렵겠지만 네가 이걸 좀 해달라. 왜냐하면 사실은 MBC에서 1일 연속극은 왜 약간 연속극, 1일 연속극들은 뭐 이렇게 극성이 강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에게 뭐 막장이라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연출 읽지 마라. 그러면 그걸 주고 가면은 우리가 읽을게. 주고 가라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읽을지 안 읽을지를 모르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구두로 다 진술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저분들이 이 친구가 오늘 작정하고 들어왔구나라고 감을 잡으셨는지 정회를 하시더라고요. 왜 다시 이렇게 이 뜨거운 불이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희망이 어쩌면 있다는 반증일까요?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저는 오히려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의 임기가 3년이고 2020년까지 김장겸 사장이 가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절망적이에요. MBC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사실 이제 YTN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물러나셨고 방송사들이 제가 보기에 좋아질 것 같거든요.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MBC만 그렇게 못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능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사실 그러니까 예능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는데 뉴스나 이 교양 시사 교양의 이 신뢰도라든지 이 채널 그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악화가 되면은 예능과 드라마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MBC로서는 지금 현재 김장겸 사장 체제 하에 있는 것이 더 절망적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 다 좋아지는데 우리만 남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5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MBC 내에서 100여 명의 PD 기자와 아나운서들이 현업에서 쫓겨가면서도 다들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을 지켜왔거든요. 다들 우리 노동조합원들이 조합비 내면서 그걸로 해직자들 6명, 8명을 다 생계 보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아마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도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열패감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시민 배심원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시민들의 나름대로 이제 지적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지껏 조용히 있다가 말이야. 이제 와서라고 그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그럼요. 근데 저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면 여지껏 저희가 조용히 있지 않았어요. 여지껏 조용히 있지 않았어요.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장 저희가 몇 년 전에 이 단협이 해지되면서 그 노동조합 이 집행부들을 다 타임오프제 이걸 이제 뭐 하면서
근무 복귀시켰거든요. 그때 집행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육아휴직을 냈어요. 예. 육아휴직을 내고 안식년 휴가를 내고 휴가를 내면서 집행부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육아휴직을 노동조합 집행부 일을 하면서 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계속 싸워왔고요. 싸움을 이어가려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해도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 회사에서 지난 몇 년간 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이 각 사업장에서 있었던 노동 탄압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